대선 후보들의 뒷이야기 알아보는 마크맨들의 수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크리스마스에도 마크맨들 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야 후보들의 뒷이야기 소개해줄 마크맨들 소개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크맨 장보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보경입니다. 네, 옆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마크맨 정주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희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종교를 떠나서 모두가 있게 설렘을 품게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선 주자는 뭐 하지?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터라서 최근 후보들도 일정을 많이는 잡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기자, 윤석열 후보 오늘 무슨 일 하나요? 네, 윤석열 후보는 명동성당에서 자정미사에 참석을 한 뒤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특별히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서울대 법대 시절에 세례를 받아서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는데요. 미사에서 기도를 드린 뒤 어떤 기도를 했는지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자영업자, 의료진, 모든 국민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선대위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대위 분란을 수습할 방안, 또 지지율 부침을 겪고 있는 만큼 이 상황을 타개할 선거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연말 연시를 중요한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를 놓고도 사과를 해야 한다,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경제정책 구상을 밝히는 공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오늘은 좀 고민을 하면서 쉬어가는 일정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미있는 예고편을 봤어요. 27일 날 성렬이 형네 밥집을 연다고요. 네,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대통령 후보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성렬이 형네 밥집이라는 유튜브 콘텐츠를 공개를 합니다. 이 내용이 12개로 제작이 됐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10여 년 전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옛 동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또 어제였죠. 성탄절 2부에는 도시락 봉사에 나섰는데 애호박전과 새우전을 부치는 모습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보니까 그 윤 후보님이 좀 뭘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음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항상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소식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인 만큼 저희 마크맨들의 수다도 특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깜짝 손님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역시 마크맨을 딱 알아보시네요. 앉으십시오. 저희가 현장에서는 이게 얼굴을 다 가려가 잘 알아보기 마스크를 계속 어려운데. 하는데 오늘은. 네,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깜짝 초대 손님으로 이재명 후보 직접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더군다나 오늘이 마침 또 크리스마스여서요. 정말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물론 후보님 정책 행보 많이 다니시지만 네.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좀 후보님을 마크맨들이 취재한 뒷이야기를 풀어놓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오늘 후보님이 이왕 나와주셨으니까 뒷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백브리핑 할 때 많이 만나는데요. 자꾸 질문들을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오늘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주 소프트하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 기자님 각별히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간단한 질문 먼저 네.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제 기사를 검색해 보려고 그 네. 파란 창에다가 제 이름을 많이 쳐보거든요. 네. 후보님 하루에 몇 번이나 이름 검색해 보십니까? 제가 평소에는 거의 매일 쳐보는데요. 매일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요즘은 실제로 거의 못합니다. 아, 요즘 바쁘셔서. 일단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중요한 걸 이제 미리 골라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보기도 벅차서 요즘은 거의 못 들어갑니다. 혹시 그러면 기사 댓글 같은 거는 좀 보시는지 어떤 댓글이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댓글은 당연히 보죠. 원래 이제 보통의 독자들께서도 이제 제목 보고 내용보다는 이제 댓글 보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그 댓글을 보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론 조작 팀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어서 보는데요.
최근에는 오늘 특히 오늘은 댓글이 좀 많습니다. 어떤 댓글 특히 보셨어요? 그 제가 그 실제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3%라고 주식 그 유튜브 방송에 이제 출연한 게 오늘 공개가 됐는데 거기 방송의 댓글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댓글이 가장 재밌으셨어요? 제가 뭐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저 비교하는 말들이 좀 많아서요. 저희가 오늘 그 질문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다음 질문은 제가 가끔씩은 뭐 가슴 아픈 글들도 있죠. 어떤 가슴을 후벼 파는 댓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어쨌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왜곡된 것들 또는 과장된 것들도 있고 또 실체에 부합하는 것인데 아픈 것들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크맨이 네, 제가 한번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다음 질문에 네,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벼운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이거 꼭 했었어야 했는데라는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이제 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해보고 싶은 게 정말로 많았죠. 근데 그 중에 못하고 근데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게 뭐냐면 주로 노는 건데요. 제가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요. 이제 비행기는 타봤지만 그건 이제 난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행글라이드, 요즘은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고 제가 물속도 되게 궁금한데 네. 스쿠버 다이빙도 좀 배워서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대통령 되시면 그때 한번. 그때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으셨는데요. 근데 끝나면 혹시라도 이제 그 기회가 되면 뭐 끝나면 또 있을 테고 이번에 뭐 결과가 좀 안 좋으면 본의 아니게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는 제 아내하고 한 얘기도 있는데 하고 싶은 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보기 시간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나기를 바라고 계실 텐데. 아니 저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을 사는데 이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쁜 경우보다는 좋은 측면을 제가 보기 때문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길을 만들어 놓죠. 괴롭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가 평생 못 해봤던 거 어차피 지금 취업도 못 할 테고 차라리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우리 결정을 해놨죠. 네, 이번에는 이 후보님 제가 네네. 야당 출입 기자인데 저도 질문 그렇군요.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색깔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픈 있군요. 네네. 크리스마스 색깔인데 아, 오해가 아, 없었으면 그렇군요. 좋겠고요. 네, 네. 저희도 현안이 매일매일 이제 터지고 네. 있다 보니까 이제 기사를 쓰고 취재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네. 있는데요. 이제 후보님께서 경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 또 이제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뭐 궁금합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지금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그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저는 제가 제 아내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선거와 관련된 스트레스도 한몫을 했을 거다. 그러셨겠죠. 제가 뭐 기가 막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밤에 그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황을 제가 겪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때렸다. 뭐 때리셨다고요? 그런 소문을 이제 쫙 들은 거잖아요. 근데 깨우느라 때리셨다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랬죠. 그 사적인 대화 녹음 파일, 그다음에 영상 이런 거 제 아내 입장에서 얼굴 보이고 싶지 않은 밤에 자다가 부시시한 얼굴을 앰뷸런스 타고 가는 장면들도 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이 사는 게 이게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엄청 미안하기도 하고. 후보님 눈물 흘리셨다고. 그날은 정말 갑자기 의식을 잃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혼절한 건 봤는데 이렇게 탁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를 봤는데 나이 든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이거 영영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너무 들면서 걱정되셨겠어요. 진짜 눈물 나고 막 걱정되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물르고 싶었어요. 딱 시간을 뒤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아내가 네, 이렇게 네. 마음고생을 안 했을 네, 텐데. 오늘 또 마침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산타가 된다면 누구에게 네네.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제가 어제도 어디서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사실은 이런 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생각이 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되게 우리 참모들은 자영업자 얘기를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 혹시 모르면 하는데 그것도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긴 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과 결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50명이 세상과 결별을 준비하고 또 계속 실행하고 있죠. 그분들한테
살아갈 길을 이렇게 탁 던져주고 싶어요. 다시 살 이유를 또 살 수 있는 상황을 산타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전달해 주신다. 아니 뭐 생계비가 없어서 뭐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면 생계비를 또 빚 때문에 그러면 빚들을 좀 갚아주고 직장을 못 구해서 이력서 150장 쓰고 막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면 직장을 이렇게 좀 구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고 싶죠. 예. 이낙연 전 대표님 최근에 만나서 손 잡으셨잖아요. 네. 이제는 깊은 얘기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 전에 만나 뵀을 때도 이분이 농담을 잘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음식 얘기도 많이 하시고 본인 과거에 동료들과 술 드시던 얘기도 많이 네. 하시고 그 전에도 뭐 뵀을 때도 아주 뭐 허심탄회하게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후에 이제 전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끔 했지만 자세한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나 뵀을 때는 아주 속 깊은 얘기를 할까, 뭐 정서적인 얘기, 교감할 수 있는 얘기도 많이 나누는데 제가 그 상황을 이해하죠. 제가 어떤 거냐면 다른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저번 대선 경선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지지자들도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맥이 탁 풀리죠. 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이 있고 피곤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권고받은 게 저기 어쨌든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진짜 온몸을 던져서 그 노력을 했는데 결국 결과가 나쁘면 좌절하고 어려울 테니까 후보가 힘들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들 찾아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 후과가 상당히 컸거든요. 나중에 보니 적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전국의 지지자들 만나서 이제 뭐 다독이고 위로하고 또 교감하고 이런 과정을 며칠 전에 끝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대선이 오늘로 보니까 74일이 남았더라고요. 아,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까? 네, 74일이 남았는데 이제 후보님은 이제 전국의 국민들에게 이제 표심을 구애를 하셔야 되는데 네. 모든 표심을 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죠. 네. 이 사람만은 꼭 나를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 표심만은 좀 갖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의 지지를 받으면 좋은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입장이 다를 수 있고요. 또 다른 입장이 틀린 건 또 아닙니다. 견해가 다른 거죠. 입장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51%의 지지를 받되 일단 당선되면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요. 사실이 아닌데 제가 기업인들 인기가 꽤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와 직접 교류하지 않는 또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반기업적인 또는 친노동적인 반시장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 MBN이라고 하는 매경에서 광역단체장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을 조사를 했어요. 네. 중소기업, 대기업 임원 50명씩. 놀랍게도 제가 1등 했거든요. 그냥 1등도 아니고 압도적 1등. 2등보다 한 열 몇 표 더 받는. 그 이유는 사실 시장이나 도지사, 시장을 할 때, 시장을 하면서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R&D 센터 유치를 한다든지 또 시유지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는 두산그룹이 3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놓은 병원 짓다 만대 용도 변경해주되 시에서는 일부 이익을 환수하고 일자리 만들고 다 그리 입주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매우 기업에 이제 현장의 기업인들 저를 친기업인으로 생각하는데 저를 잘 모르는 분은 이상하게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 특히 중소기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좀 인기랄까 표를 좀 얻고 싶지요.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그럼 친기업적인 정책도 많이 이렇게 저는 원래 친기업적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주축은 기업이고 정부와 정치인들이 일자리 만든다고 많이 말하지만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듭니까? 그렇죠. 결국 기업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롭게 산업 전환도 해내고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또 그 정부가 결국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공정한 경쟁과 효율을 저해하는 규제는 그건 없애고 또 공정한 경쟁과 효율을 이제 보장하는 규제는 또 늘리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해주고 또 충분한 인적 자원 투자를 해서 미래 인재 양성을 해서 기업에 제공해주고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인데 저는 그게 매우 주력해왔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사회 이 사회로 산업의 대대적인 전환이 일어날 텐데 이 빠른 속도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이 속도 때문에 기업들의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전문 관료가 나름 자기들이 잘 보고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했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규제의 전환 또 대대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이 성장하고 그러면 일자리 생기고 경제 성장하고 그 길로 제가 가고 싶죠. 원래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주는. 네. 후보님 그 사기 민주정부를 완수하겠다가 네, 네, 네. 이제 후보님의 목표신데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네. 그리고 임기 말인데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이제 소위 이제 인권 변호사 또 그 후에는 시민운동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공공의료 확충 운동을 하다가 네. 결국 또 수배되면서 현실 세계에서는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구나라고 해서 정치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권력 감시 운동이나 시장 또는 도지사를 하면서 정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쁜 짓만 안 해도 엄청 잘하는 거다. 성남의 전직 시장이 다 구속됐어요. 용인은 지금까지도 전직 시장이 다 구속됐습니다. 다 이 가진 권한을 부정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익을 도모하고 그런 것만 안 해도 매우 훌륭한 그래서 청 아니겠습니까? 청백미 중에 청.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정해야 된다. 위임받은 예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니까 공정해야죠. 주인을 위해서 일꾼으로 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지막이 실력을 발휘해서 세상이 좀 더 낫게 만드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정말 엄청난 훌륭한 이제 소위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은 쉽지 않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쉬운데 이거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본인, 가족, 측근 비리 때문에 말썽이 안 난 경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안 난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나쁜 짓을 안 한다. 그러니까 청렴하게 행정한다. 이게 한 거예요. 이게 저는 국민들이 인정해 주신 거죠. 두 번째는 공정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몇 개의 사건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지금 40% 초반 인정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얘기 나와서 네, 여쭤보고 네. 싶은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 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 후보님이 윤석열 후보를 이제 앞서는 지지율에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좀 탄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저희도 이제 그래프를 열심히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면 좀 안심이 되기도 했다가 또 떨어지면 좀 위축되기도 했다가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추세가 중요한데 우리는 겨우 아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지지율이고 윤 후보께서는 이제 아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받거나 좀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저쪽이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언제 변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현재에 있는 특정한 상황들 때문에 보여지는 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정말로 하늘에 맡기고요. 민심에 맡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무슨 조직이나 후광이나 뭐 가진 건 없지만 오로지 이제 시장 도지사 하면서 일 맡겨 넣었더니 나름 잘하네. 우리한테 도움이 되네 하는 이 효능감. 실력에 대한 뭐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열심히 설명하고 또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앞으로 70일 동안 몇 번이나 좀 출력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부지기수겠죠. 저는 원래 이제 그 경기를 할 때는 뒤에 누가 따라오나 이런 거 안 보고 무조건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한다. 진인사 대천명이 제 그 생활 신조인데요. 결과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건 제 몫이고 결과는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또 상대가 있는 거니까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해 주실 거니까요. 그냥 겸허하게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우 뜨끔뜨끔해요. 야당한 표현이라. 혹시 후보님 나무위키라고 아시는지? 아, 네 알죠. 네. 네. 그 제가 후보님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강경 진보주의자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보수 성향을 띈다. 아 그렇게 써놨어요? 네, 그런 문구가 있어서 제가 사실 확인차 아, 네.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강연을 다니거나 이러면서 농담을 가끔씩 했는데 내가 진보다. 진짜 보수를 줄인 말이다. 이런 농담도 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뭐 사람이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수적 요소, 진보적 요소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많으냐로 이제 색깔이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건 진보라 할 수 없고요. 정상에서 또 다른 정상으로 가는 건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 상황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상과 저 정상이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의 경쟁이 아니고 비정상과 정상이 경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진보로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주로는 법대로 하자, 합의된 대로 하자, 그냥 공정하게 하자, 예측 가능한 사회 만들자. 신뢰 가능한 사회 만들자. 법을 어겨 손해 이익 볼 수 없고,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법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은 사회 만들자. 이게 제가 맨날 하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시장이나 도지사로 일할 때도 그게 중점을 뒀고요. 예를 들면 개국 정비도 법대로 해야지. 왜 남의 거를 국민의 것을 혼자 독점하냐. 설득해서 이제 해결하지만 그런 게 속도가 빠르고 어쨌든 남들이 안 하던 걸 하다 보니까 진보처럼 보여지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총량으로 전체를 따지면 진보의 색깔이 많으냐 보수의 색깔이 많으냐 보수 색깔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점을 누가 지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답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 진보 정당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저기는 제가 보기엔 최대로 쳐도 중도 좌파 정도이고 제가 보기엔 중도 보수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유럽에 비추어 보거나 학술적인 좀 기준을 가지고 보면 좀 그렇다고 보여지죠. 근데 국민의힘이 들으면 좀 섭섭하실 겁니다. 그럼 우린 뭐냐? 저희가 취재하다 보면 윤석열 후보랑 같은 행사장에 계실 때 아,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마주치기도 하시는데 진짜 무슨 대화 나누세요? 저는 윤 후보님 보면 되게 반가워요. 진짜로. 네.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같은 법조인으로서 느끼는 동질감이랄까? 네.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어쨌든 이제 주요 야당을 대표하는 후보고 또 저는 이제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이제 후보인데 사실 후보들이 갖는 좀 뭐라 그럴까 이 정서적으로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동지애 같은 것이 싹트실 수 있을까요? 동지에는 아니겠지만 동료의식 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좀 반가운 마음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내용은 그냥 뻔한 얘기들이에요. 아, 오늘 뭐 길 안 막히셨어요? 뭐 날씨 춥지 않는가요? 뭐 이런 얘기 주로 하고요. 저는 말을 걸고 싶은데 좀 잘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왜? 조금 공감을 했어요. 좀 그렇죠. 저는 그냥 되게 반가운데 그렇군요. 근데 가능하면 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정말 이해도 할 겸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두 사람 얘기하는 거 좀 보면서 좀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원래 마스크를 안 쓰셨을 때는 저희가 유추가 가능했는데 이게 마스크 네. 쓰시니까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는 우리 참모들도 자꾸 아니 왜 다 상대방은 얘기 안 하는데 자꾸 쫓아가서 얘기를 하냐고 좀 하지 말라고 말리기라 그럽니다. 네. 네. 좀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저희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말 하실지? 뭐 이러면서 저기. 기대기를 맨날. 그럼 앞으로는 좀 큰 소리로 얘기를 하도록.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후보님 그 마이클 샌델 교수하고 화상 네, 대담을 네. 나누셨는데 이렇게
대선 후보가 이런 세계적인 석학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사실 흔치 않은 일이어서 네. 후보님 그때 어떤 소감을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이전에도 가끔씩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봤는데요. 그 뭐라 그럴까. 덕후라 그러죠. 뭐 진짜 존경하는 진짜 세계적 석학. 한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책은 보지만 그런가요?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도 좀 보고 내용도 진짜 훌륭한 지적이다. 소위 인사이트를 얻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싶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사실 비공개로 한번 했어요. 네, 네. 네. 되게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워낙 유명하시고요. 네. 또 강연 내용도 인터넷에 공개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학 강의하는 그런 것도 좀 봤고 책도 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그렇게 동질감을 못 느꼈는데 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보니까요 너무 공감이 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법률가로서 또 시민운동가로 또 좀 개혁 정치가로서 이렇게 느끼는 느낌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정의, 그러니까 공정한 것은 과연 정의로운가? 원래는 그게 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일치하는 사회일수록 정상적 사회거든요. 근데 공정한 것이 정의와 배치되는 사회가 우리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할당제 폐지하자. 폐지하는 게 공정하죠.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시험 봐가지고 내가 훨씬 더 성적이 좋은데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또 지방에서 왜 그걸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크게 보면 그게 정의롭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공정한 게 실질적으로 공정하냐라는 의문을 저는 끊임없이 가지는데 그걸 이 책에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셔가지고 참 배우고 싶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능력주의. 그래, 각자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성과물을 나누는 것이 진짜 공정한가? 근데 실제로는 이 능력이라는 것도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본인의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이번에 지방을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지방의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수도권에서 나지 못한 게 억울하다. 수도권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 하는데 제가 이 공정하다는 착각에 그 학력주의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머리가 쭈삣하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그런 고통을 이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과 정의, 실질적 공정과 형식적 공정,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오늘 서두에 후보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주식 방송 토론에 네.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윤석열 후보님이 거기서 네. 정책 토론 많이 한다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싸움밖에 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싫을 수도 있어요. 싫을 수 있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쟁이라고 하는 다툼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는 그건 진리 탐구라고 해요. 과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가? 질량은 어느 뭐 법칙은 뭔가 이런 건 진리를 탐구하는 거라 이론이 없습니다. 그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연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치 또는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정치인데 논쟁이 벌어지고 서로 설득해야 되고 타협해야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다툼이에요. 근데 이걸 회피하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괴롭을지 몰라도 즐겨야 돼요.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걸 그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의 규칙 속에서 이걸 조정하는 규칙을 정해놨고 이거를 담당하는 사람을 정해놓은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이 사법관들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근데 정치는 반드시 상대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이견이 존재해요. 반드시 다투어야 됩니다. 이 다투는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조금 아니 정치는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그거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이 다툼을 통해서 판단합니다. 이 주장을 막 하고 그와 상반된 이 주장을 막 하는데 둘은 당연히 자기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치될 수 없어요. 결국 이 논쟁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는 그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대의 정치에서 정치인들이 취할 태도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후보님 네. 실제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이 뽑을 사람이 없는 대선이다라는 말씀을 진짜 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 후보님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또 어떤 노력을 내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슬픈 일이고요. 또 저는 정치를 했던 사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죄송하죠. 죄송하고 여전히 이제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근데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대 주장을 공격해요. 공격을 할 때 이제 왜곡된 표현 공격들 많이 하죠. 음해도 하게 되고 이제 없는 가짜 뉴스도 만들고 뭐 전쟁에서는 선전전 왜곡된 선전전도 하잖아요. 그건 뭐 불가피한 일부인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왜곡돼서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이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단 문제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함조차도 없었어야 되는데 뭐 그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 부족함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결국은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대신 결정합니다. 그게 정치죠. 그게 권력이죠. 우리의 운명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운명 자체를 누군가 결정합니다. 그것도 5년간 단 한 명이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 정치는 좀 외면할 좀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다 외면하는데 다 외면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 지배당한다. 라고 이 플라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으면 그중에서도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을 해야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군가 대통령이란 자리를 누리는 한 사람을 나의 삶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선택한다. 우리 전체의 운명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어떡합니까? 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부족한 걸 많이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하네요. 이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좀 그렇습니다. 후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런가요? 후보님 오늘 크리스마스에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네. 무슨 일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오늘도 일이 많아요. 많으세요?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서 국민반상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국민반상회를 많이 하잖아요. 계속 하시죠? 농민도 하고 뭐 청년도 하고 자영업자도 하는데 오늘은 어린이도 국민이니까. 그렇죠. 한번 들어볼 텐데 지금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자신 있었는데 지금 제일 불안해요. 어떤 무슨 불만이 소리를 나오나요? 할지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서 예측 불능이라 지금 되게 사실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얘기도 많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들이라는데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초등학교 3학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제 꿈을 이렇게 써주면서 시장 구경도 시키고 했는데 그 당돌한 질문들 때문에 제가 당황했던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어떤 재미있는 질문이 나올지 기대를 약간 해봐야겠네요. 걱정됩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재명 후보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크맨들을 수다는 윤석열 후보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